지역권. 아까 이런 땅을 말했지? 맹지다라고 했죠. 길을 열지 않으면 죽은 땅이에요. 길을 여는 방법은 두 가지. 두 사람이 합의하는 게 제일 좋다, 그지? 그래서 요 통행로를 개설하기로 합의를 하고, 그리고 법률 행위를 통한 물권 변동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되겠죠. 등기를 마치면 합의된 대로 갑은 을의 땅을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그 권리를 뭐라 한다? 지역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역권 할 때 여기 무슨 말이냐면 짐 이런 뜻이에요. 짐. 그러니까 토지가 토지를 위해서 짐을 진다 이런 뜻입니다. 토지가 토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요만큼 짐을 진다. 요만큼 짐을 져주니까 이 땅이 살아난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이 요만큼 짐을 진다. 그래서 짐을 지기로 승낙한 땅은 승역지. 짐을 질 것을 요청한 땅은 요역지. 그래서 짐을 지는 부분은 지역권이 설정된 부분이다. 그런데 보다시피 지역권은 목적이여 수단이여 요역지의 통행을 위한 수단적 권리이기 때문에 수단이 되는 것은 주다 종이다. 수단은 종이거든. 종. 지역권은 종. 그다음 목적은 뭡니까? 요역지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죠. 그래서 혜택을 받는 요역지는 주. 무슨 관계? 주종 관계로 연결되기 때문에 요역지가 나중에 B에게 팔려간 거야. 그러니까 B가 뭘 가져왔습니까? 요역지라는 주를 가져왔죠. 그럼 지역권이라는 종도 따라가, 안 따라가? 지역권이라는 종도 따라간다. 이 등기도 필요 없어. 주가 가면 종도 따라가고. 그 다음에 종은 주인과 분리 처분이 돼야 안 돼. 분리가 안 됩니다.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등기가 되는 권리이지만 이거는 저당은 설정이 안 됩니다. 보통 그 등기가 되면 다 저당 설정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저당권 설정도 안 된다. 이런 특징이 있는 것이 지역권이에요. 그리고 지역권이 설정이 되더라도 그냥 스쳐서 이렇게 지나다니는 권리지 여기서 머물러 있을 수는 있다 없다. 머물러서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 통로에 머물러가지고 여기다 건물 짓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그냥 스쳐서 지나다니는 거야. 점유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 A가 침해를 해서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그럼 지역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을 침해당하면 그 보호장치인 물권적 청구권이 작동이 되겠죠. 저번에 물권이 이렇게 있으면 이 물권을 둘러싸고 있는 보호장치가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했죠. 근데 이 물권적 청구권은 세 가지가 있어요. 반환, 제거, 예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반환 청구권이 안 돼. 내 말이 중요합니다. 점유가 없기 때문에 갑이 A를 보고 통로에서 나가주세요. 제거를 청구한다든지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미리 예방을 청구한다든지 이건 되겠지만 그 통로 부분을 내한테로 넘겨주세요. 이건 돼, 안 돼? 그건 안 된다고. 내가 넘겨받아가지고 점유를 할 수 있는 권한이었거든. 자, 이제 개념 한번 짜볼까? 지역권이 무슨 말이에요? 승역지가 요역지를 위해서 짐을 진다. 요역지가 승역지에 짐을 지우는 권리다. 거꾸로 이렇게 된 관계없죠. 그지? 토지를 위해서 짐을 지는 게 지역권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짐을 지는 거는 뭐지? 인역권이지. 지역권이 아닙니다. 인역권이다. 지역권 뜻이 그렇습니다. 자, 291조 조문을 봅니다.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밑에다가 승역지 이렇게 적고 자기 토지 밑에다가 요역지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승역지를 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이것이 지역권이다. 토지가 토지를 위해서 짐을 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역권은 꼭 토지 소유자 간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밑에 해설해 보니까 1번에 그런 말 있죠. 이런 거지. 갑 토지의 소유자하고 을 토지 소유자가 또 지역권을 설정해도 되지만 갑 토지를 빌린 지상권자하고 을 토지 소유자하고도 지역권 설정이 되는 거예요. 이 토지를 빌린 전세권자하고 또 길이 없으니까 이웃 토지 소유자하고 또 지역권을 설정해서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꼭 지역권은 토지 소유자끼리만 설정되는 건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방가로 3번을 내려서 지역권은 유상, 무상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합의하는 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기간도 제한이 없어요. 기간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영구 무한으로 정할 수도 있고 1년을 정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과 사용 대가는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없다. 그렇게.
그 다음 내려서 292조. 부종성 하는 말 보이죠? 부종성이란 말은 지역권은 종된 권리다. 그러니까 주된 권리에 부 붙어서 종 따라 다닌다 이 말이지. 붙어서 따라 다니는 권리, 부종성. 그래서 1번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된다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여기서 요역지 소유권이 B에게로 넘어가면 지역권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간다.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목적이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요역지 소유자가 B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그럼 전세권을 설정받아서 땅을 빌린 B도 통로를 사용한다 안 한다? 하겠지 뭐. 그러니까 다른 권리 목적이 된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는 그 약정에 그건 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 양도 지역권은 종이죠. 따라서 요역지인 주와 분리하여 양도가 돼야 안 돼. 분리가 안 됩니다. 분리 처분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다른 권리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그 밑에다가 저당권 X 적으면 되겠죠. 아까 분리 처분이 안 되기 때문에 등기가 되는 권리지만 저당은 설정이 안 돼. 만약에 지역권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지역권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미리 썼는데 나중에 돈을 안 갚은 거예요. 그럼 지역권이 어떻게 될까? 개면 오겠죠. 그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제 지역권을 개면받아 가면 요역지하고 지역권이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주종관계 안 맞단 말이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이 안 된다. 이렇게. 그 다음 내려서 294조. 이건 이제 시효취득에 대한 건데, 지역권은 줄을 칩니다.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줄치고,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245조는 아까 우리 배운 점유취득시효죠.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서 취득시효를 인정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속되고 표현, 요 두 개.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자, 대고에다 동함치고 밑 이렇게 적으세요. 대고를 다른 말로 고치면 뭐예요? 밑이야. 밑. 또는 이러면 틀려. 계속 또는 표현된 것 이러면 틀립니다. 계속되면서 동시에 표현이 돼야 됩니다. 계속도 되고 표현도 되고 두 가지 조건이 합치되었을 때 뭐라고 된다? 점유취득시효가 인정이 된다 이런 뜻이죠. 자, 볼까요? 갑이 을의 승낙 없이 을의 토지에 통로를 딱 개설하고 개설된 통로를 통해서만 20년간 꾸준히 통행을 한 거예요. 20년간 밟았으니까 계속돼 있죠. 통로가 개설되어 있으니까 제3자가 보더라도 어느 지점을 통행한지를 알아 몰라. 끝으로 드러났죠. 표현이 뭐야? 드러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되고 드러냈고 두 가지 합치되면 마지막에 뭐야? 등기를 통해서 지역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만약에 갑이 을의 승낙 없이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 을의 토지를 정치 없이 가지고 팡지팡 다닌 거야. 20년간. 계속은 밟았지만 끝으로 표현이 돼서 안 됐어요. 어느 지역을 통행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제3자가 봤을 때 그때는 시효시효이 돼 안 돼. 20년 아니라 100년을 밟아도 시효시효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통로를 개설했냐 안 했냐 이런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8항에 다 있네. 지역권을 시효취득하려면 요역지 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20년간 통행했다는 사실만은 부족하고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상에 줄을 쳐 도로를 개설하여 승역지를 항시 사용하고 있는 상태가 몇 년? 20년. 그러니까 245조의 규정된 기간이 20년이죠. 계속되는 사실이 된다. 그러니까 통로를 개설하고 계속 20년을 밟아야 된다. 그 말 잘 챙기시고. 그 다음에 298조.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통로가 개설됐어. 이 통로가 뭐예요? 공작물이죠. 사람이 만들었고 건물이 아니잖아. 그럼 공작물이네. 이 통로도 산길 이것도 공작물이야. 도로도. 그 공작물을 갑이 독점적으로 사용한다. 승역지 소유자가 원하면 공동으로 사용한다. 공용적 승계입니다. 공용적 승계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니까 그 도로의 유지, 수선, 관리에 들어간 비용도 어떻게 해야 될까? 공동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승역지 소유자가 승지 소유자가 죽어버렸다. 그럼 어디가 상속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상속인도 비용 부담 의무를 진다 아닙니다. 지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승계받으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계약에 와요. 승역지 소유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 포괄 승계인도 그 의무를 그대로 부담합니다. 그 다음에 299조하고 그 밑에 300조는 같이 한꺼번에 봅니다. 읽을 때는 300조부터 먼저 보는 게 좋아요. 300조. 공작물의 공동사용 돼 있죠.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줄을 쳐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통로를 승역지 소유자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2항을 봅니다. 공동으로 사용했으니까
승립지 소유자는 줄을 쳐 수익 정도의 비율로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줄치고. 부담이 아니고 뭐라고? 분담. 비용을 분담해서 비율대로 이제 가령 뭐 2분의 1씩 분담하게 돼서 2분의 1씩 비용을 부담해야 된단 말이지. 그런데 부담을 하기 싫은 거예요. 이 뭔 말이냐면 6, 7월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도로가 요만큼 유실이 돼버렸어. 허물어져 버렸다. 근데 이 갑의 산이고 이것도 갑의 산인데 갑이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 어리 산을 거쳐서 이제 임도를 닦은 거야. 임도는 또 뭐 1, 200m가 아니다, 그죠? 뭐몇 킬로미터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임도를 닦아가지고. 근데 이 길이 많이 허물어진 거야. 그래서 갑이 토목업자에게 물어보니까 공사비가 한 3천 원 들게 생겼어. 그래서 이제 갑이 어리게 전화를 합니다. 올 가을에 날 좋을 때 절반씩 1,500만 원씩 부담해서 공사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비용을 아까 분담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어리 길이 닦인 토지값을 따져보니까 한 500만 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공사비가 땅값보다 더 많이 나왔단 말이지. 그럴 때는 어리 어떻게 할 수 있다. 공사비 1,500을 부담하기 싫을 때는 이 토지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리 갑에게 뭘 한다고. 내가 공사비 부담 안 할 테니까 토노 개설에 있는 토지 소유권을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할 수 있다. 그걸 뭘 한다? 위기다 이렇게 표현한다. 위기해서 비용 분담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위기. 위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위. 맡긴다, 위탁한다 이런 뜻입니다. 뒤는 무슨 말이죠? 버린다, 포기한다 이런 뜻입니다. 위기. 그러니까 위기란 말은 위탁해서 포기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어리 소리를 잘 들어봐. 어리 뭘 한다고? 내가 1,500 비용을 분담 안 할 테니까 토지 소유권을 네가 가져가라. 이게 뭐야? 위기야, 위기. 토지 소유권을 갑에게 위탁해서 나는 소유권을 포기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요 통로가 개설된 부분이 소유권이지 뭐 들어갑니까? 지역권자한테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지역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갑이라는 한 사람한테 큰 걸린 소유권과 작은 걸린 지역권이 동시에 들어갔어. 대구가 멸치를 먹듯이 소유권이 뭘 먹어버려? 지역권을 먹어버려. 그럼 지역권이 어떻게 될까? 소멸하죠. 이걸 뭐라 하지? 혼동이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혼동. 그래서 위기를 하면 혼동이 발생해서 지역권이 소멸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좀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299조. 성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이래 되죠. 지역권자한테 위기하여 무슨 말이에요? 지역권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준단 말이지. 넘겨줘서 전조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비용 분담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위기하여 전조의 부담을 면하는데 한편 지역권자에게로 토지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지역권은 어떻게 될까? 혼동이 발생해서 소멸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거까지 같이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교과서에는 그리 나올 거예요. 오늘은 법전하고 이제 기초적인 용어를 보는 거니까 그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자, 34편 넘어서 전세권 봅니다. 전세권. 갑이 갑의 건물을 빌려서 사무실로 쓰고 싶다. 그럼 빌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죠. 임차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전세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근데 두 사람이 뭘 하기로?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맺고 전세금 1억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리고 그 계약의 내용과 전세 금액을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등기로서 공실해야 돼. 등기로서 이제 다 공실해야 된다. 공실하면 을에게는 등기된 대로 뭐가 발생한다?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전세권이 성립되기 위해서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 거야. 전세권 계약을 맺고, 전세금을 반드시 지급하고, 그리고는 전세권 등기를 마치면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한다. 조심해야 될 것은 전세권에서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 승인 요건이다 아니다? 요 세 가지 안 들어가면 아니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이제 꼬시면 잘 넘어간다, 이 부분에서. 전세권은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므로 점유의 이전이 필요하다. 점유의 이전이 전세권 승인 요건이다. X. 점유 이전은 승인 요건이 아니야. 그거는 전세권 성립이 되고 난 뒤에 이행 요건이지, 이행. 약속을 지키는 게 이제 점유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 승인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거 조심하고. 그 다음에 요 전세금은 꼭 현금으로 현실적으로 줄 필요는 없고 기존에 채권이 있으면 가름할 수도 있다. 그런 판례도 많이 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에게 받을 돈이 1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금을 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내가 받을 돈 1억이 있으니까 그 받을 돈 1억을 전세금으로 그냥 가름한다. 눌러 앉힌다. 그러고는 이자 받아 안 받아? 이자 안 받으면 되지. 이자 안 받으면 되지. 전세금을 가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요건이 갖춰지면 전세금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권의 기능을 보니까 뭐로 빌렸노? 그래서 무슨 물건? 용익 물건이다. 평상시에는 용익 물건.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전세금을 안 돌려주더라. 그럼 전세금이 어떻게 할까? 요 건물에 전세금 등기가 딱 붙어 있죠. 등기를 누가 했노? 법원이 했죠. 등기는 관할이 법원이야, 법원. 사법부 관할이죠. 법원에서 등기를 했으니까 이미 법원은 뭘 알고 있다? 기간이 끝나면 가번들에게 1억을 돌려줘야 된다는 사실을 법원이 알고 있는 거예요. 법원이 등기를 했으니까. 그럼 법원이 명백하게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소송할 필요가 있을까? 소송해봐야 뭐 결과가 뻔한데 그럴 때는 소송 거칠 필요 없이 막바로 경매를 넣습니다. 자, 다시 봐. 기간이 만료됐는데 전세금 안 돌려준다. 그럼 전세권자는 소송할 필요 없이 전세 목적물을 바로 경매를 넣습니다. 이런 경매를 임의경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임의경매. 자유롭게 경매를 넣고 A가 갱납받고 대금이 나오면 여기에 배당 신청해서 일반 채권자 및 후순위 거래자보다 우선 면제를 받아야 한다. 이 점에서는 전세금이 뭐예요? 저당 것처럼 돈 받는 수단으로서도 작용을 한다. 안 주면 어떻게 하겠다? 팔아서 받아야겠다 말이죠. 저당권은 똑같잖아. 저당권도 안 주면 어떻게 한다? 팔아서 받아야겠다 말 아니야. 똑같다. 그래서 돈 받는 수단이 뭐예요? 담보죠. 그래서 전세금은 평상시에는 무슨 물건? 용익 물건인데 기간 만료 시에는 담보물권적 기능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제도다. 이렇게 전세금의 개념을 잡고 보시면 돼. 자, 봅시다. 303조 1항을 봅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반드시 전세금을 줘야 됩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왜 점유를 해야 될까? 사용 수익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타인의 부동산이라면 토지든 건물이든 관계없습니다.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며 심표 찍고까지가 뭐예요? 용익물건을 지금 쭉 적어놓고 있는 거죠. 근데 심표다면 무슨 말이 생략되냐면 기간 만료가 되었습니다.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실행한 다음에 후순위 거래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를 받는다 하는 점에서는 무슨 물건이요? 담보물권적 권능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중적 성격이다. 그런데 이 항에 보니까 농경지 동안을 치고 등기가 되는 부동산은 다 전세금 설정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농경지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거는 뭐 조선시대 때의 그 아픈 역사가 있죠. 소작 제도를 통해서 땅을 가진 자가 땅이 없는 사람을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많은 핍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계층 분화 내지는 계급 사회가 발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농경지는 전세금 설정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 근데 그 뒤에 뭐야? 농지 임대차법을 만들어가지고 빌려주는 거는 된다 했죠. 전세금 설정 안 되더라도. 그 다음에 내려가서 304조를 봅니다. 304조. 이 304조는 주종관계에 대한 겁니다. 304조 밑에 주종관계를 적어놓으면 되겠죠. 포인트가 주종관계예요. 주종관계. 항상 종은 누구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종은 주인을 위해서. 주종관계. 종은 주인을 위해서. 갑이 토지를 을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서 빌린 다음에 그 위에 건물을 지었고 그러면 A로부터 전세금 1억을 받고 요 건물에다 뭘 했다? 전세권을 설정해 준 거예요. 알아들었죠? 자, 이제 소유자를 보자. 땅의 주인은 누구? 토지 소유자는 갑. 건물 소유자는 누구? 건물 소유자는 누구요? 이거 봐라. 이러고 무슨 문제를 풀겠냐. 다시 봐. 갑의 토지를 을이 빌려서 그 위에 건물을 지었고 지은 건물을 A에게 1억을 받고 전세권을 설정해서 빌려줬다. 이까지 이런 거 아니야 지금. 토지 소유자는 누구? 건물 소유자는 을. 전세권자는 A. 사람부터 먼저 딱 파악이 돼. 지금 요리되어 있다니까. 요리되어 있다니까. 근데 관계를 보는 거야. 토지 사용권하고 건물 소유권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이거지. 자, 을의 입장에서 보면 땅을 왜 빌렸을까?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땅을 빌리는 것은 목적이야 수단이야?
을이 땅을 빌리는 목적은 뭡니까? 건물을 짓는 데 목적이지 땅을 빌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니까. 땅을 빌리는 것은 건물을 짓기 위한 수단이지. 내가 건물을 갖고 싶은데 내 목적은 건물을 갖는 거야. 근데 건물 지을 땅이 있어 없어? 없어서 어떻게 했다고? 나무 땅을 빌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땅을 빌리는 것은 건물을 짓기 위한 수단이야. 땅도 빌리고 뭐 콘크리트도 사고 인부도 모집하고 건축 자재도 사고 이러고 건물 지은 거 아니에요. 수단이 되는 거니까 뭐예요 이거? 종이네. 목적은 주네 주. 그러니까 어디에 전세금이 붙었노? 주에 붙었네 주에. 주에 붙은 전세금이 어디도 미친다? 종에도 미친다 이러면 되지. 주에 전세금이 설정되면 그 전세금 효력은 종에도 미치기 때문에 건물을 빌린 A는 건물만 사용한다, 토지도 사용한다. 토지도 당연히 사용한다 이 말 아니냐.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갑은 A 보고 너는 을의 건물을 빌렸지 내 땅을 빌린 적이 없으니까 내 땅 사용하지 마세요. 돼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땅을 사용 안 하고 어떻게 건물을 사용하겠냐고. 뭐 날아다닐 수도 없고 그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주에 설정된 전세권은 종에도 미치기 때문에 건물 전세권자는 토지 사용권도 당연히 가진다 안 가진다? 당연히 가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304조 이야기야. 자, 요 304조 1항을 봅니다. 저 그림을 여기다 대입을 시켜서 읽어보면 어떻게 돼? 갑의 토지에 있는 을의 건물에 A에게 전세권을 설정한 때는 A의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종된 권리인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어렵게 해석하시고. 끝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306조를 봅니다. 306조. 전세권의 양도 임대에 돼 있죠.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전세권은 물권, 채권. 물권. 약한 권리, 강한 권리. 강한 권리. 강한 권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세권도 재산권이죠. 을이 지금 뭘 가지고 있습니까? 전세권이라는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 재산이니까 내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전세권은 양도도 자유롭게, 담보도 자유롭고, 그리고 전세권 중 일부를 남은 때 다시 전지세를 놓거나 임대를 놓는 것 등등이 전부 다 뭐다? 자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재산권은 내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다. 여기까지 원칙. 전세권의 양도는 자유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양도 금지 특약을 맺으면 그때는 뭐다? 양도를 금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원칙은 자유인데 금지 특약을 맺으면 금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래서 1번 읽어봅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 제공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전세권도 담보 잡히고 돈 빌려 쓸 수 있죠. 1억짜리 전세권을 담보 잡히고 돈을 한 5천, 6천 또 빌려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세 담보 대출 되죠. 담보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 기간 내라면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시할 수도 있고 또 임대할 수도 있고 다 이 자유입니다. 요 가지가 원칙. 그러나부터 뭐지? 예외. 아까 이야기했죠. 본문은 원칙, 단서는 예외되어 있죠. 예외. 근데 어떨 때는 설정 행위로서 이를 금지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양도 임대 전대가 자유롭지 못하다 이 말이죠. 원칙은 자유인데 그까지 보시고. 그 다음 쭉 내려서 307조. 307조는 별로 볼 것이 없어요. 전세권 양수인은 그 설정지에 대해서 전세권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갑의 건물을 을이 전세금 1억에 3년간 살기로 했는데 1년쯤 지난 시점에서 이사를 가게 됐다. 집을 사용할 필요성이 여기 돼 있죠? 그럼 이 전세권은 뭐야? 제3자 배한테 뭐 할 수 있다?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양도할 때 건물 주인한테 물어봐, 안 물어봐? 물어볼 필요도 없지. 내 재산 내 파는 거니까. 그것이 임차권하다는 거예요. 임차권은 물권, 채권. 임차권은 채권, 약한 권리, 강한 권리. 약한 권리고 상대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차권은 내 맘대로 사고 팔면 안 돼. 그거는 임대인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동의 없이도 양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 양수인이 뭘 넘겨받은 거예요, 지금? 을의 지위를 그대로 넘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2년 기간 동안 전세금 1억을 딱 맡겨놓고 갑의 건물을 그대로 또 사용할 수 있죠. 그대로 지위를 넘겨받는다. 양도가 되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08조.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줄을 쳐.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 줄치고 면할 수 있는에 동함치고.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 면할 수 있는인지 면할 수 없는인지 이걸 잡으셔야 돼.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한다. 있는입니다. 면할 수 있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현재 아까 1년 뒤에 이사를 가면서 남아있는 기간 2년 동안 배행에 뭘 했다? 전전세를 했다. 전전세를 했습니다. 전전세라는 것은 내 전세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내 책임하에 내 권한 범위에서 내 이름으로 내가 다시 한 번 더 빌려준 것이 뭐야? 전전세입니다. 그리고 전세를 했다 해서 을의 전세권이 소멸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저번에 배운 복대리와 똑같은 거예요. 을의 전세근이 그대로 있고 병에게 전세근이 또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전세근이 헷갈리니까 이 전세근에 뭘 붙였다? 전자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전전세다 했는데 생긴 모양이 무슨 관계다? 요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 존재하기 때문에 모자관계입니다. 따라서 자식은 부모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원전세건이 1억이면 전전세건도 1억을 넘으면 안 돼. 원전세건 남아있는 기간이 2년이면 전전세건도 남아있는 기간 2년 동안에만 벌이줄 수 있지 2년을 초과해서 벌이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원전세건이 소멸하면 전전세건도 소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잘못하면 누구도 책임져? 부모도 함께 책임을 지는 거야. 근데 그 책임이 아까 뭐야? 면할 수 없는, 있는, 이게 중요하다.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은 책임져야 된다. 그 말은 집은 부산에 있고 어른 이미 서울로 이사를 갔어. 근데 부산에 있는 그 집에는 누가 살고 있다? 전전세건 이제 병이 그 집에 남은 게 2년 동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병이 부부 사이가 좋아, 안 좋아? 아, 좋으면 뭐 판례에 놓겠냐고. 안 좋으니까 판례에 놓지. 저번에 이야기했죠. 민법에 놓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정상, 비정상. 비정상. 가정에는 불화가 있어야 되고, 약속을 하면 어겨야 되고, 남의 권리를 침해를 해야 되고, 그래야 여기 놓는다고. 놓을 자격이 생긴다니까. 여기 놓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야? 조금 비리한 사람들이야. 비리한 사람들. 그래, 부부 사이 안 좋아가지고, 남편이 그냥 부부싸움 하다가 그냥 하루 못 참아가지고 기름 난로를 발로 차가지고 그냥 집에 불 나버린 거예요. 뭐 불지는 놈은 병이지만 병만 책임져, 을도 책임져. 을도 책임진다 이거.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도 책임져. 면할 수 있는 거로 보는 거예요. 불가항력은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서울 살고 있는 을이 부산에 불 난 것을 어찌할 수 있나? 막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불가항력이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죠. 하지만 면할 수 있다 없다. 이건 면할 수 있는 걸 봅니다. 왜요? 전전세를 할 때 사람을 잘못 갈랐다 이 말이지. 예. 호레비한테 빵을 빌려줬으면 속썩이는 마누라 없어가지고 불이 안 나서가 아니냐 이런 식이에요. 마누라가 맨날 도박이나 하고 다니고 말이지 하토나 치고 이러니까 이제 불을 지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와서 공부도 하고 이런 얼마나 좀 장한 마누라인데 예? 도박이나 하고. 알아듣겠어요? 근데 만약에 벼락이 떨어져서 불이 났다 이러면 어떻게 해? 면할 수 있어 없어? 벼락은 그 집에 누가 살았더라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을도 병도 책임질 거 없어. 그래서 면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잡아야 돼. 불가항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면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는 겁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도 함께 책임을 진다까지 봤고요. 자, 넘어갑니다. 312조. 312조는 그 2항하고 4항이 중요합니다. 2항, 4항이 중요합니다. 존속기간이 나와있죠. 1항은 최장기간입니다. 최장기간은 10년 동안, 그건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10년을 넘어갈 수 없다. 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항은 그렇고, 2항이 보니까 건물 동그라미치고, 1년 동그라미치고, 2항 앞에다 최단기간 적고, 최단기간을 다른 말로 고쳐보세요. 최소한 보장기간이죠. 최소한 보장기간 1년입니다. 토지는 거기 없어요. 건물만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렇죠. 전세권의 기간은 건물과 토지가 조금 다릅니다. 공통점은 10년. 요거는 공통이야. 토지든 건물이든 최장기간 10년은 공통이야. 공통인데 최단기간은 건물은 1년, 토지는 없습니다. 항상 요 부분이 중요하다 이거지. 요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항을 봅니다.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 1년 미만을 정한 때는 1년을 한다. 됐죠? 건물은 1년입니다. 토지는 재단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연습을 해볼까? 자, 봅니다. 갑이 건물을 을이 전세권을 설치하면서 기간을 6개월로 정했다. 그건 얼마? 1년. 하루를 정하면? 안 정하면 1년이야. 여기 건물이야, 건물. 건물은 기간을 안 정해도 1년을 보장해야 돼. 이 재단 보장 기간이야. 자, 갑의 토지를 을이 전세권 설치하면서 기간 6개월 정했다. 그럼 얼마? 6개월. 하루 정하면? 하루. 안 정하면? 안 정하면? 그래도 없다 해야 돼. 꿋꿋하게. 없다 해야지. 없다 했는데 내가 안 정하면 두 분 이야기하니까 또 내가 잘못했나 해. 또 10년 일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이. 밀어붙여. 기간이 없어.
기간이 없으니까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과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설정자가 또 해지를 통과할 수 있고 전세권자도 해지를 통과할 수 있고. 그럼 해지 효력은 통고가 상대방에 도달한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이 지나면서 나는데 이 6개월이 뭐야? 준비 기간을 준다 이런 뜻이야. 갑자기 나가라 이러면 어디 나가야 될지 모르니까 6개월 준비해서 나가라 이런 취지예요. 토지만 거기야. 6개월. 그렇게. 그 다음에 사망도 크게 볼 거 없고 갱신을 할 수 있는데 갱신하더라도 최장기간 10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항도 중요합니다. 사항도 건물 동그라미치고 이것도 건물 전세권 하면 되는 거예요. 토지 전세권에는 없어. 법정갱신, 사항 앞에다 법정갱신 이렇게 적어. 사항의 제목을 달면 법정갱신. 그리고는 법정갱신은 그림을 딱 그려놓고 이제 봅시다. 이런 겁니다. 이것도 토지 전세권 없어요. 건물 전세권 있는 거예요. 갑의 건물을 을에게 3년 기한으로 보증금, 전세금 1억에 전세권이 설정이 됐습니다. 근데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요 구간 사이에 전세권 설정자가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기간이 넘어가 버렸어. 그럼 자동적으로 전과 똑같은 조건의 새로운 전세권이 개시가 됩니다. 자동이니까 합의도 등기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게 법정자가 붙는 거야. 법정자가 붙는 것들은 전부 다 뭐가 필요 없다? 등기가 필요 없죠. 그죠? 자동적으로 전과 똑같은 조건의 전세권이 개시가 되는데 다른 조건은 똑같은데 기간은 정함이 없다. 이러면 되겠다. 이게 법정갱신이야. 요 그림만 이해를 하면 돼. 이제 물어본다. 항상 이야기할 때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누가. 주체가 먼저 딱 나와야 될까, 이거. 누가. 건물 전세권 설정자가 이렇게 해야 돼. 갑이죠, 갑. 건물 전세권 설정자가 언제?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어떻게? 침묵이다. 어떤 행동을 한다고 침묵하고 있는 거야. 보통 한 달 전까지는 나가라. 조건을 바꿉시다.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한 달 전까지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기간이 넘어버리면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 전과 동일한 조건의 새로운 전세권이 개시된 걸로 인정이 돼버린다. 이 법정갱신이라. 근데 다른 조건은 똑같은데 기간은 정함이 없다. 정함이 없으면 어떻게? 1년이다. 이렇게 이제 봅시다. 사항을 봅니다. 사항. 건물 전세권 설정자가 끊어주고 주체죠. 언제?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일까지 사이에 끊어주고 시점이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 전세권자에 대해서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끊고 요 가지가 두 글자로 줄이면 뭐야? 침묵이야, 침묵. 아무 말이 없단 말이지. 아무 말이 없으면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 기간이 만료된과 동시에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조건은 똑같은데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딱 읽으면 되겠죠.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전세권에 있는 제도가 뭐다? 재단기간하고 법정갱신이다. 이항사항 잘 챙기시고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 넘어서 317조. 317조. 전세권이 소멸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년 기간이 끝났어. 그다음에 이제 뒤처리 어떻게 하지?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을 돌려줄 것이고, 전세권자는 빌린 물건하고, 그 물건에 내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 풀어줘야 되겠죠? 말소 등기. 말소 등기 서류를 주는 거야. 그래서 전세권 기간이 말되면 설정자는 전세금을 반환하고,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물 플러스 전세권 등기 말소 서류를 동시에 막교환하는 거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안 주면 나도 줘, 안 줘? 안 주고 거절할 수 있죠. 전세금도 안 주면서 건물 돌려주세요 이러면 네가 전세금을 주면 내가 동시에 건물을 돌려줄게 라고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뭐야? 동시이행 항배권이죠. 동시이행 항배권도 행사할 수 있겠지. 그래서 317조 전세권이 소멸한 때는 설정자는 줄치고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및 설정 등기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반 동시에 동감치고 전세금을 반환해야 된다. 알아듣겠죠? 예?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318조로 내려서 갱매 청구권이 나와 있다. 예? 요겁니다.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아까 전세금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준다고. 그럼 어떻게 한다? 계매를 넣어가지고 매각 대감이 배당 신청해서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아 안 돼 있죠? 예, 거기 이제 우선 변제권입니다. 계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경매를 청구해서 일반 채권자 및 후순위 권리자보다는 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자기보다 빠른 사람보다는 먼저 받아갈 수 없고, 그저 우선 변제라 이래가지고 무조건 먼저 받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순서를 딱 정해가지고 순서대로 받아간다 이걸 말한다. 우선 변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받아가면 그걸 말하지? 그거는 최우선 변제지. 우선 변제가 아닙니다. 최우선 변제가 우선 변제라는 거예요. 만주 최우선 변제는 그 특별법에 가면 소액보증금 이런 게 있어. 서울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1억 1천만 원 이하의 임대차에서는 최악의 경우에 계매가 들어가더라도 순서와 관계없이 3,700만 원까지는 1돈을 주는 거야. 날짜 안 따지고. 그거는 최우선 변제. 기업이 도산이 됐다. 그러면 이제 뭐 은행도 뭐 저당권자도 막 돈 벌 사람들이 올 거 아니야. 파산 신청을 하면 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은 뭡니까? 임금은 또 최우선 변제거든. 근로자 임금. 그러니까 이제 뭐 최종 뭐 3개월치 평균 임금 뭐 재보상 이런 것들은 날짜와 관계없이 또 1등으로 받아가는 제도가 있어. 그런 거는 최우선 변제고. 여기서 말하는 우선 변제는 그게 아닙니다. 순서를 따져서 빠른 순서대로 받아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 점에서는 저당권하고 똑같이 담보무권적 성격을 갖는다. 그 다음 넘어서 유치권 봅니다. 유치권. 자, 유치가 무슨 말이죠? 잡아둔다. 잡아둔다는 유치고, 유치권은 무슨 말이고? 그거 한 개 더 붙이면 되겠네. 유치가 잡아둔다니까 그건 권리 아이가. 그러니까 잡아두는 권리 이라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대충 후루 잡는 것도 실력이다. 후루 치는 것도 실력이라고. 이 감각이 있어야 된다고, 감각이. 다시 봐. 경찰서 가면 유치장이 있듯이 민법에는 유치권이 있다고. 잡아두는 권리. 왜 잡아두 물건을 딱 쥐고 있는 거라고. 왜 쥐고 있을까? 돈 받을 것이 있으니까. 돈 받을 것이 있으니까. 언제까지 잡아둘까? 돈 다 받을 때까지. 그게 유치권이다. 돈 다 받을 때까지 물건을 잡아둘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유치권에 대해서 볼까요? 돈 다 받을 때까지. 그 돈 받을 권리와 개연성이 있는 목적물을 딱 쥐고 있을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봐야 될 요 기본 판례 하나만 잘 보시면 돼. 우리는 공부를 많이 할 필요는 없어. 많이 한 데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환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내가 이제 되도록이면 많이 가르치죠, 적게 가르치죠. 적게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조금만 가르쳐 주려고. 보자. 분필이 빠져버렸다. 조금만 가르쳐 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째 응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만 하되 정확하게, 그리고는 반복적으로. 그래야 학교를 할 수 있다. 빨리 학교하는 지름길은 적게 보고 자주 보고 정확하게 본다. 여기 중요하다. 욕심 많은 사람 많이 보고 허접하게 보고 가끔 보고 그러면 떨어지는 거야. 그거는 가끔 보면 안 돼. 자주 봐야 돼. 자주 반복. 기억력을 늘리는 방법은 반복. 우리는 좋다 나쁘다 상태가 자신의 상태를 알까 아이가. 상태가 이제 보통이 아니라니까. 이 20대 그 팔팔한 시절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건 뭐 슬퍼할 필요는 없어. 자연적인 현상이니까. 특히 여성들은 그렇죠. 이 여성들은 남자와 달라. 이 출산과 육아를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특히 그 갱년기를 지난 여성은 급격하게 신체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력도 어떻게 돼? 40이 넘어가면요, 급격하게 감소가 돼. 남자들은 서서히 떨어지는데, 여자는 뭐야? 각 꺾인다니까? 그런 느낌이 왔어요? 그런 느낌이 오면 그냥 우울증이 걸리고 말이지, 괜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짜증을 내고 그런다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나, 그죠? 그냥 열심히 가서 일하고 돈 벌어 왔을 뿐인데, 괜히 가면 짜증내고 말이지, 그런다니까? 그러면, 그렇구나. 이해를 해야 돼, 그걸. 이해를 해야지. 미쳤나? 이러면 그냥 그날부로 이제 싸우는 거야. 싸우고. 내가 백지 결혼해가지고 이 고생을 한다, 이렇게 하고. 근데 이해가 잘 돼, 안 돼?
인간은 아주 이기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내한테 해를 가하면 반사적으로 뭡니까? 반발 심리해가지고 안 되거든.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주 보고 그래 해야 돼. 그래야 기억력을 떨어지는 기억력을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은 반복하는 것밖에 없어. 반복 계속 해야 돼. 습관이 돼. 습관이 돼. 갑이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 그래서 어리라는 정비업체에 가서 자동차를 고쳐주기로 수리 계약을 맺고, 그리고는 3월 1일 날 자동차의 점유를 정비공장 사장한테 넘겨준 거예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맡겼단 말이지. 그런데 맡긴 자동차를 정비공장 3월 5일 날 수리가 완료가 됐어. 근데 수리 비용이 50만 원이 나왔다. 이 50만 원이 뭡니까? 어리 갑에게 돈 받을 권리가 생긴 거예요. 그걸 말한다? 채권이 발생했다. 그래서 정비공장 사장은 채권자가 됐고 자동차 주인은 채무자가 됐다.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아. 자동차 주인이 아니고 자동차 수리를 부탁한 사람은 채무자였다. 꼭 주인이 아니라고 관계없습니다. 형님 자동차를 동생이 빌려서 타다가 고장이 났다? 그럼 동생이 수리를 부탁했으면 소유자는 형님이지만 채무자는 누구예요? 동생인 거예요. 부탁을 한 계약을 맺은 상대방이 그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요리 되는 상태인데 정비공장 사장 입장에서는 요 50만 원 돈을 받기 위해서 자동차를 떨어질까 지고 있을까? 지고 있겠죠. 지고 있다면 뭐예요? 점유 아니가 점유. 점유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가 뭐다? 유치권이다. 그러니까 유치권은 성립 요건이 아주 간단하죠. 그죠? 돈 받을 권리가 있고 그 권리와 관련성이 있는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권리가 유치권이다. 자동이니까 합의도 필요 없고 등기도 필요 없고 내가 유치권자인지 몰라도 관계없고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권리가 유치권이다. 그래서 유치권은 약정이다, 법정이다. 법정. 약정은 계약이고 법정은 계약이 아니죠.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거죠. 그리고 물건을 꼭 쥐고 있는 것은 돈을 받기 위한 수단이죠. 담보입니다. 그리고 그 성질은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은 절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약한 권리, 강한 권리다. 그리고 유치권은 그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이 소극적 권리이기 때문에 청구한다, 거절한다. 누구에게나 거절한다 이런 뜻입니다. 물건. 절대권. 누구에게나 거절. 누가 오든지 50만 원 받기 전에 못 돌려줍니다.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자, 법정이니까 뭐가 필요 없다고? 합의도 등기도 필요 없다. 담보는 주다, 종이다. 담보는 무조건 종이지. 담보가 뭔데? 돈 받는 수단 아닙니까? 수단은 주야, 종이야? 종. 돈 받을 권리는? 주지. 돈 받는 거는 목적이고, 저당권과 같은 돈 받는 수단은 수단이고. 그러니까 담보 물건은 무조건 수단이니까 종이야. 담보는 어디로 가든 뭐라고? 종이야. 유치권, 질권, 저당권, 담보 물건은 무조건 종이라고. 담보가 왜 필요하지? 돈 받으려고. 그러니까 돈 받을 권리는 뭐야? 목적이 되는 거니까 주라니까. 그 뭐라 피담보 채권이라잖아.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은 주, 담보 물건은 종. 그러니까 담보는 종이야. 종이니까 나중에 갑이 50만 원 갚아버렸어. 그럼 채권이 없어져 버렸죠? 이 채권이 주잖아, 주. 돈 받을 권리가 없어졌다고. 그러면 유치권도 바로 소멸하는 거야, 바로 소멸. 물건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그렇게 한 개 한 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점유에 대해서 보자면 점유는 유치권 성립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존속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했죠. 그리고 점유는 그 기능이 심지어 압박이다. 압박이기 때문에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간접 점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거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관련성입니다. 관련성. 내가 점유하고 있는 그 목적물과 이 돈 받을 권리 사이에 관련성이 필요한 거예요. 관련성이 상당히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다. 이 관련성.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관련성이 있으면 유치권이 되고 관련성이 없으면 유치권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분들 스펀지 생각나죠? 관련성은 이런 거야. 여기 물이 있는데 여기다 스펀지를 하나 물에 빠뜨렸다. 물이 어떻게 돼요? 막 스며들어오겠죠? 여기 이제 관련성이야. 그러니까 물이 돈이야, 돈. 그러니까 내 돈 받을 권리가 내가 점유하고 있는 그 물건에 스며들어 있는 거. 이게 관련성이다. 그럼 여기서 내 돈 받을 권리가 50만 원이죠. 내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자동차죠. 요 50만 원이 어디들 있다고? 내가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인건비, 그 다음에 무슨 공임, 또 무슨 뭐야, 부속품 비용, 스며들어 있잖아. 그게 관련성이에요.
쭉 공사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인부들이 집을 짓다 말고 다 앉아 있는 거예요. 난로 째고. 그 보니까 뒤에 뭐라 했노? 그 아저씨들이 유식은 뭔지도 몰라. 그냥 남이 붙여주니까 그냥 프랭카드 한 개 붙여놓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밑보 알아 몰라. 유치권이 뭔지도 잘 몰라. 근데 그냥 유치권 해놓고 있는 거야. 그 유치권 돼야 안 돼요? 되죠. 내 돈 받을 인건비가 어디 들어있지? 내 짓다만 그 건물에 내 노력이, 내 피와 땀이 그 건물에 스며들어 거야. 노동력이 스며들어 있는 거야. 그게 개연성이라고. 갑의 건물을 어리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1억에 3년간 살기로 했는데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안 돌려주는 게예요. 그럼 임차인도 건물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주고 딱 점유하고 있겠죠? 이 유식은 돼야 안 돼요. 야, 내가 기간이 끝났으니까 임대인으로부터 돈 받을 권리가 1억이 생겼다 이가. 보증금 1억 받아야 되겠죠? 그럼 이 보증금 1억 하고 내가 점유하고 있는 목적물인 그 건물하고 개연성이 있냐 이거지. 1억이 내가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스며든 돈이야? 아니지. 요 1억은 건물과 관계없어. 건물 주인한테 맡겨놓은 돈이야. 건물 주인한테 맡겨놓은 돈이지. 그 돈이 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도배장판 그다음 수리 비용으로 스며든 비용이 아니거든. 이게 개연성이 없어. 유식은 돼 안 돼? 이거 유식은 안 되는 거지. 임차 보증금은 유식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 이거는 동시이행 항변권으로서 버티는 거예요. 네가 주면 내가 동시에 돌려줄게. 네가 안 주면 나도 못 준다 이렇게. 동시에 항변권을 버티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임차인이 그 건물을 사용하는 동안에 건물이 고장이 나가지고 수선비가 500만 원 들었어. 근데 기간이 만료됐는데 보증금은 돌려받았는데 수선 비용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임차인도 건물 돌려줘 안 돌려줘? 수선비 받기냐 건물 못 돌려준다고 버티고 있겠죠? 이 유식은 돼 안 돼? 이면 되는 거예요. 이 수선비가 이제 필요비, 유입비 이런 건데 그것은 점유하고 있는 그 건물에 수도꼭지나 시멘트나 인건비나 도배장판 비용으로 창문틀 깨지 유리창 비용으로 스며들있는 비용이죠. 이게 유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식이 되는 거야.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매매대금 유식은 돼 안 돼? 매매대금은 물건을 받는 대가로 주는 돈이지 그 돈이 그 물건에 스며든 비용이 아니거든. 매매대금 유식이 안 되는 거야. 권리금 유식은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되겠지. 권리금은 임차인 저들이 받아가는 돈이지 건물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개연성이란 말이 연관성도 아니고 관련성도 아닌 거예요. 임차 보증금은 건물하고는 연관성이 있어 없어? 연관성도 있고 관련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연성은 없다. 이 개연이란 말이 어려워. 이 우리나라 말이 아니거든. 이 일본 말인데 개연, 스며들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이 개연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역을 할 때 이걸 관하여라고 번역했는데 이 관의 의미도 상당히 어려워요. 이 관의 의미가 연관성, 관련성, 관자는 들어가는데 이 의미하고는 또 좀 달라. 스며드는 비용. 자, 그래서 개연성이 있으면 유치가 된다. 그래서 아까 말한 공사 대금이라든지 수리 비용이라든지 필요비, 유입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연성이 됩니다. 유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것들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이런 거 유치가 또 안 되는 거야. 이런 것들. 자, 봅시다. 그 보면 그런 게 조금 나와 있을 거예요. 자, 봅시다. 38페이지, 320조.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동함치고 이게 개연성입니다. 그러니까 유가증권이 나와 있으니까 조금 눈에 보기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 어지럽죠. 그러니까 읽을 때 유가증권 빼고 줘도 관계없어요. 개연성 물건이다,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하여튼 관하여 생긴 채권 이게 이제 개연성이 있는 채권 이런 뜻입니다. 그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이 변제기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줄치고 돈 다 받을 때까지는 그 물건을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항을 보니까 전항의 규정은 줄을 쳐 그 점유가 불법 행위를 한 경우 줄치고 이렇게 간단히 줄이면 무슨 점유? 불법 점유가 되겠죠. 불법 점유 중에 발생한 채권은 유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훔친 시계를 고쳤다. 됐죠? 갑의 시계를 어리한 도둑이 훔쳐가지고 해피는 고장난 시계를 훔친 거야. 그래서 10만 원 들여 시계를 고쳤다니까. 근데 시계 소유자가 그 사실을 알고 소송을 해서 이제 시계를 돌려받게 된 거예요. 그럼 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 시계 돌려줘 안 돌려줘? 돌려줘야지. 시계 돌려주세요 하니까 어리 하는 말이 시계 수리비용 10만 원 받기 전에 시계 못 돌려줍니다. 돼 안 돼? 안 된다고. 이 도둑의 점유는 적법이야 불법이야? 이제 불법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버렸죠. 그럼 불법 점유 중에 발생한 채권은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유치권을 통해서 담보를 인정해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도둑이 시계를 고쳤기 때문에 시계 주인 값은 10만 원만큼 덕을 받다 안 받다?
그게 뭐야? 부당이득이죠. 근거 없이 이득을 본 거 아닙니까? 따라서 도둑은 시계를 못 돌려줍니다라고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거절할 수는 없지만 비용 10만 원을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청구할 수는 있는 거지. 비용은 이 부당이득은 무조건 돌려줘야 돼. 이거는 그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공평의 문제이기 때문에 행평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10만 원만큼 투입을 했으니까 갑이 10만 원만큼 덕을 받고 그럼 근거 없이 덕을 본 건 돌려주는 건 당연한 거지. 도둑은 밉지만 돈이 미운 건 아니다. 그러니까 돈 돌려준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불법 점유 중에 발생한 채권은 유치권이 안 된다 했지 돈을 못 돌려받는다 이 소리를 하는 게 없어. 아주 또 와서 그런다. 못 돌려받는다 했잖아요. 하면서 막 우긴다 내한테. 조금 알싸한 싶으면 이제 내한테 달라듭니다. 이제 지금은 모르니까 이제 시킨 대로 하는데 여름 좀 지나가서 이제 귀가 좀 뚫리고 뭔가 좀 어설프게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덤벼들어. 이라 했잖아요. 자꾸. 그래서 내가 옛날에 하도 우기길래 그랬다. 그러면 잘못 말한 사람이 그 이제 밥 사기를 하자. 그래가지고 5명하고 했어. 5명. 그래가지고 인강을 열어가지고 봤지. 분명히 여기를 한 거야. 여기를. 그래 그 사람은요 6명한테 밥을 샀어. 5명 직거하고 5명하고 5명이 왔더라니까 내한테 때로 물려가지고 내까지 6명 아니가.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봅시다. 하여튼 불법 점유라는 데는 안 된대. 그다음 유치권의 불가분성 이건 뭐 별건 없습니다. 이걸 볼까? 갑이 25만 원 가져온 거야. 그건 얼보고 자동차 반만 돌려주세요. 돼 안 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분성 쪼갤 수가 없어 유치권은. 그래서 50만 원을 다 할 때까지는 유치권 100% 살아있다. 그러니까 뭐 25만 원 주면 또 뭐 유치권이 반이 소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지. 불가분성.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해설해 보세요. 방금 1번. 관하에 생긴 채권을 다루면 하면 결련관계인데 그 밑에 참고 표시해 보니까 결련관계가 안 되는 거 이래가지고 아까 몇 개 나와 있죠. 그거 보니까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이런 거는 결련관계가 없기 때문에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가로 4번에 유치권은 물건이죠. 물건은 절대권 상대권. 절대권이기 때문에 그 밑에 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면 못 돌려줍니다. 이렇게 거절할 수 있다고. 그 다음 방가로 5번 불법 점유 중에 발생한 채권은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방가로 3번에서 법정이니까 등기 필요하다 필요 없다? 등기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들 챙겨보시고 넘어와서 322죠. 간이변제 충당이 나와 있다. 개면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제 간이변제 충당. 간이가 무슨 말이죠? 간편하고 쉽게 물건 자체를 가지고 변제에 충당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상상합니다. 기다려도 차를 찾으러 안 옵니다. 한편 정비용용 사정은 그냥 기다려 계속 쓸고 닦고 쓸고 닦고 무슨 말이에요? 선간주의 의무죠. 남은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은 공통적으로 가지는 의무가 뭐예요? 공통적으로 가지는 의무가 선간주의 의무야. 선량한 관리자로서 내 물건보다는 좀 더 신경을 써서 관리해야 돼. 남은 물건을 지고 있는 사람, 유치권자든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질권자든 남은 물건을 지고 있는 사람은 다 선간주의 의무를 진다. 여러분도 지금 선간주의 의무가 있어 없어? 있네. 그 책상 누구 거고? 또 어떤 사람 내 거 있었더라. 책상 한 거죠? 남은 거죠? 그러니까 선간주의 의무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정갈하게 조용히 있다가 가야지. 걷다 내려오면 칼로 이름 적고 이러면 안 돼. 칼로 꺾고 이러면 안 돼. 구멍 뚫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게 선간주의 의무거든. 그러니까 자동차도 기름치고 세차하고 시동 걸고 녹 닦아주고 이런 짓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날도 추운데 기다려도 안 오고 그러면 얼도 열받겠지. 그럴 때는 가백에 한번 기회를 줍니다. 일주일 이내에 안 오면 50만 원 가지고 차차로 안 오면 내가 그 자동차를 가져갑니다. 일단 한번 최고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백으로 하여금 돈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딱 주고 그리고 일주일 기다려 안 오죠. 그럼 법원에다가 이제 간이변제 충당을 신청합니다. 그럼 법원에서 이 자동차를 감정을 하겠지. 그래서 감정가가 1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내 받을 돈이 얼마입니까? 50만 원이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되지? 100만 원짜리 자동차 내가 가져가고 50만 원 줘버리면 되겠죠? 그럼 50만 원 받는 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돈 받아라는 걸 말한다? 간이변제 충당이다. 손쉽게. 물건 자체를 가지고 변제가 충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을 보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서 유치물로
적법 직접 변제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줄을 쳐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미리 통지해서 기회를 한번 주고, 그러다 안 오면 감정을 거친 다음에 내 받을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고 자동차는 내가 가져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가실수취권. 가실수취권은 요거는 이제 그 밑에 324조 유치권자의 선관 의무 돼 있죠. 요거하고 이제 한꺼번에 보는데 324조부터 먼저 보는 게 좋겠다, 그죠? 324조에 보니까 2항을 봅니다. 1항에 그 글자 틀린 게 있죠. 뭐가 틀렸어요, 1항에? 간이자가 아니고 뭐라고? 관리자야, 관리자. 그래도 알겠죠, 그죠? 보면 뭐 관리자 이런 게 있겠나? 관리자지 뭐. 그러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유치물을 점유해야 된다. 이 선관주 의무고. 2항을 봅시다. 2항은 이제 사용에 대한 겁니다. 사용. 사용은 두 종류가 있어요. 보존을 위한 사용이 있고 수익을 위한 사용이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선관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존을 위한 사용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건 의무야, 의무. 의무이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동의 없이도 이건 당연히 가능합니다. 당연히 가능하다. 기름치고 세차하고 녹 닦아주고 이런 거야. 시동도 한번씩 걸어주고. 그 다음에 수익을 위한 사용. 유치권자는 무슨 물건? 담보물건. 담보물건은 사용수익권이 있어요, 없어요? 수익권이 없어. 그러니까 수익권도 없고 사용권도 없으니까 수익을 위한 사용은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원칙은 안 돼.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 예를 잘 보면 되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 B가 을을 찾아서 하는 말이 그 자동차를 왜 세참하고 시동만 걸고 앉아있냐, 내한테 빌려달라. 그럼 내가 매월 30만 원씩 축해야 돼. 그래서 임대차가 맺고 매월 30만 원씩 임대를 받고 빌려주는 것이 뭡니까? 이게 이제 30만 원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돼, 안 돼? 안 된다고. 수익권이 없거든. 하고 싶으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 동의를 받고 빌려주고 30만 원 과실이 내 손에 들었죠. 이 빌려주고 받는 대가를 과실이 하죠. 법정 과실. 그게 내 손에 들어오면 이 50만 원 변제에 충당할까 아니면 고산에 돌려줄까? 이 충당이지. 그걸 돌려주는 바보가 있겠냐고. 내 돈 받을 것이 있는데 변제에 충당한다. 이렇게. 자, 봅니다. 동그라미 2항을 봅니다. 324조.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사용대여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한다. 사용대여를 못합니다. 사용대여가 뭐예요? 수익을 위한 사용이죠. 그러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래 하지 아니하다. 보존을 위한 사용은 그래 하지 아니하다. 동의받을 필요 없다. 동의받을 필요 없다. 그 다음에 3항은 위반한 때 이래 돼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 동의도 소유자의 동의도 안 받고 남한테 빌려줘버렸다. 그때는 뭐예요? 유치권 소멸사가 되는 거예요.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올라가서 323조 1항. 유치권자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줄치고. 그래서 이제 B에게 빌려주고 30만 원 과실이 내 손에 들어왔죠. 돌려줘, 변제에 충당해. 변제에 충당한다. 그래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권의 변제에 충당 줄치고. 밑에 2번은 뭐 굳이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충당의 순서에 대한 건데 그거까지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내가 가르쳐 줄게. 제일 먼저 비용 충당하고, 그 다음에 이자 충당하고, 그 다음에 원금 충당하고. 채무자한테 유리해요? 채권자한테 유리해요? 채권자한테 유리하죠. 채무자한테 유리하려면 원금부터 충당해야 되겠죠? 원금부터 충당하면 채무자한테 유리한 거 아니가? 원금이 자꾸 줄어드니까 이자가 자꾸 싸질 거 아니야. 근데 법이 채권자한테 유리할 게 있어. 원금부터 충당하는 게 아니고 뭐가 돈이 생기면 비용 떼고, 그 다음에 이자 떼고, 그리고 남은 돈 있으면 원금에서 까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비리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5조 유치권자의 상한 채무권. 자, 1항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 줄치고. 지금 현재 정비공정 사정이 뭐 하고 있습니까? 자동차 세차하고 기름치고 운전하고 뭐 시동 걸고 필요비가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갑이 오면 세차비 받아 안 받아? 받죠. 세차비도 받습니다.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유치권자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현존 동그라미치고 소유자의 선택에 쫓아 줄치고 지출 금액 또는 증가액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갑의 토지에 을이 도로 공사를 했습니다. 지인로 공사를 했다고. 근데 공사비가 5천만 원 들었어요. 근데 땅값이 한 7천만 원 오른 거예요. 그 공사비가 뭡니까? 유입비죠, 유입비. 땅값을 올렸다. 계량이나 가치 증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주는 거야. 그럼 나도 땅 돌려줘, 안 돌려줘?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네, 행사할 수 있다. 근데 저쪽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야. 투입된 5천만 원 선택하든, 증가된 7천 원을 선택하든, 돌려주면 나도 땅 돌려주고, 안 돌려주면 유익비에 대해서도 나도 유치권 행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밑에 유예기간은 지금 볼 필요 없고요. 넘어가시고.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저당권을 합시다. 좀 쉬었다 합시다.